영원한 청년 작가 김유정. 올해는 김유정 문학촌 개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유정의 대표적인 수필 5월의 산골짜기가 음악으로 재탄생되어서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뜻있는 춘천의 문인 몇 분이 모여서 릴레이 낭송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뉴욕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는 우회주 양, 그리고 진행을 맡고 있는 저 동화작가 이영진,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전 김유정 학회 회장이셨던 유인순, 전 강원도 문인협회 회장이셨던 수필가 박종숙, 그리고 현재 김유정 문학촌 상주 작가인 소설가 전석순, 이렇게 5분이 차례로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낭송자로 뉴욕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는 우회주 양의 낭송이 시작되겠습니다. 5월의 산골짜기.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읍에서 한 20리가량 산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 들어가면 대닿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앞뒤 좌우에 굵직굵직한 산들이 빽 둘러섰고 그 속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그 산에 묻힌 모양이 마치 온푹한 떡시루 같다 하여 동명을 실내라 부른다. 집이라야 대개 쓰러질 듯한 헌초가요. 그나마도 50호밖에 못 되는, 말하자면 아주 빈약한 촌락이다. 그러나 산천의 풍경으로 따지면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귀여운 전원이다. 산에는 기화이초로 바닥을 틀었고 여기저기에 쫄쫄거리며 내솟는 약수도 맑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서 골골거리며 까치와 시비를 하는 노란 꾀꼬리도 좋다. 주위가 이렇게 시적이니 많지 그들의 생활도 어디인가 시적이다. 어수룩하고 꾸물꾸물 일만 하는 그들을 대하면 딴 세상 사람을 보는 듯하다. 벽촌이라 교통이 불편하므로 현사회와 거래가 드물다. 편지도 나달에 한 번씩밖에 안 온다. 그것도 배달부가 자전차로 이 산골짜까지 오기가 괴로워서 도중에 마을 사람이나 만나면 편지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고는 도로 가기도 한다. 이렇게 도회와 인연이 멀므로 그 인심도 그리 야박지가 못하다. 물론 극히 궁한 생활이 아닌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악착한 행동을 모른다. 그 증거로 아직 나의 기억에 상해 사건으로 마을의 소동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 그들이 모이어 일하는 것을 보아도 퍽 우의적이요. 따라서 유쾌한 노동을 하는 것이다. 5월쯤 되면 농가에는 한창 바쁠 때이다. 밭일도 급하거니와 논에 모도 내야 한다. 그보다는 논에 거름을 할 갈일이 우선 필요하다. 갈을 꺾는 데는 갈잎이 알맞게 퍼들어졌을 때, 그리고 쇠기 전에 부랴사랴 꺾어내려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시에 많은 품이 든다. 그들은 연화문씩 한 때가 되어 들려가며 품앗이로 일을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일의 권태를 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의 능률까지 오르게 된다. 갈 때가 되면 산골에서는 노유를 막론하고 무슨 명절이나처럼 공연이
깊고 없다. 왜냐하면 갈꾼을 위하여 막걸리며 고등어, 콩나물, 두부의 입합, 이렇게 별식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농군 하면 얼뜬 앉은 자리에서 밥 몇 그릇씩 치는 탐식가로 정평이 났다. 사실 갈을 꺾을 때 그들이 먹는 식품은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먹지 않으면 몸이 감당해 나가지 못할 만치 일도 역 고된 일이다. 거한 산으로 헤매이며 갈을 꺾어서 한 짐 잔뜩 지고 오르내리자면 땀방울이 떨어지니 여느 일과 노동에 좀 다르다. 그러니 많지 산골에서는 갈꾼만은 특히 잘 먹이고 잘 대접하는 법이다. 개동부터 어두울 때까지 그들은 밥을 5끼를 먹는다. 다시 말하면 조반, 점심 제놀이, 점심, 저녁 제놀이, 저녁, 이렇게 여러 번 먹는다. 게다가 참참히 먹이는 막걸리까지 친다면 하루에 무려 8번 식사를 하는 셈이다. 그것도 감투압으로 쳐올려 담은 큰 그릇에 밥 한 사발을 그들은 주는 대로 어렵지 않게 다 치고 하는 것이다. 아, 잘 먹었다. 이렇게 먹어야 허리가 안 휘어. 이것이 그들이 가진 지식이다. 일에 과로하여 허리가 아픈 것도 모르고 그들은 먹은 밥이 삭아서 창자가 홀쭉하니까 허리가 휘는 줄로만 안다. 그러니까 빈 창자에 연실 밥을 메꿔서 꼿꼿이 만들어야 따라 허리도 펴질 걸로 알고 굳이 먹는 것이다. 갈꾼들은 흔히 바깥들의 멍석을 펴고 쭉 둘러앉아서 술이고 밥이고 한테 즐긴다. 어쩌다 동리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 그들은 손짓으로 부른다. 여보게, 이리 와 한잔하게. 밥이 따스하니 한술 뜨게유. 이렇게 옆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예의다. 어떤 사람은 아무개 집에 갈 꺾는다 하면 일부러 찾아와 제 몫을 당당히 보고 가는 이도 있다. 나도 고향에 있을 때 갈꾼에게 여러 번 얻어먹었다. 그 막걸리의 맛도 좋거니와 웅계중계 모이어 한 가족같이 주고받는 그 기분만도 깨끗하다. 산골이 아니면 보기 어려운 귀여운 단란이다. 그리고 산골에는 잔디도 좋다. 산비 아래 포근히 깔린 잔디는 제물로 침대가 된다. 그 위에 바둑이와 같이 벌렁 자빠져서 묵상하는 재미도 좋다. 여길 보아도 저길 보아도 우뚝우뚝 섰는 모조리 푸른 산임에 잡음 하나 들리지 않는다. 이런 산속에 누워 생각하자면 비로소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요히 느끼게 된다. 머리 위로 날아드는 새들도 갖가지다. 어떤 놈은 밤나무 가지에 앉아서 한 다리를 반짝 들고는 기름한 꽁지를 회회 두르며 삐쭉 삐쭉 삐죽 삐죽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얀 새가 뺑 하고 내려와 앉아서는 고개를 까뜩까뜩 하다가 도로 뺑 하고 달아난다. 혹은 나무 줄기를 쪼며 돌아다니는 딱따구리도 있고, 그러나 때를 지어 푸른 가지에서 유희를 하며 지저귀는 꾀꼬리도 몹시 귀엽다.
산골에는 초목의 내음사까지도 특수하다. 더욱이 새로튼 잎이 한창 퍼들일 줄 임시하여 바람에 풍기는 그 향취는 일필로 형용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개운한 그리고 졸음을 청하는 듯한 그런 나른한 향기다. 일종의 선정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짙은 향기다. 뻐꾸기도 이 내음새에는 민감인 모양이다. 이때로부터 하나둘 울기 시작한다. 한 해 만에 뻐꾸기의 울음을 처음 들을 적만치 반가운 일은 없다. 우울한 그리고 구슬픈 그 울음을 울어대이면 가뜩이나 한적한 마을이 더욱 늘어지게 보인다. 다른 데서는 논이나 밭을 갈 때 노래가 없다 한다. 그러나 산골에는 소모는 노래가 따로 있어 논밭일에 소를 부릴 적이면 의뢰의 그 노래를 부른다. 소들도 세련이 되어 주인이 부르는 그 노래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노래대로 좌우로 방향을 변하기도 하고 또는 보조의 속도를 느리고 줄이고 이렇게 순종한다. 이것이 모두 산골이 홀로 가질 수 있는 성스러운 음악이다. 산골의 음악으로 치면 물소리도 빼지는 못하리라. 졸졸 내솟는 샘물 소리도 좋고 또는 촐랑촐랑 흘러내리는 시내도 좋다. 그러나 세차게 콸콸 쏠려 내리는 그 내를 대하면 정신이 번쩍 난다. 논에 모를 내는 것도 이맘때다. 시골서는 모를 낼 적이면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다. 그들은 즐거운 노래를 불러가며 가을의 수확까지 연상하고 한 포기 한 포기의 모를 심어 나간다. 농군에게 있어서 모는 그야말로 그들의 자식과 같이 귀중한 물건이다. 모를 내고 나면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한 해의 농사를 다 지은 듯 싶다. 아낙네들도 일꾼에게 밥을 해내기에 눈코 쓸 새 없이 바쁘다. 그리고 큰 한지에 처담아 이고는 일터에까지 나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들은 그 함지 끝에 줄레줄레 따라다니며 묵묵히 제 몫을 요구한다. 그리고 갈 때 전후하여 송아가 한창이다. 바람이라도 세게 불 적이면 시냇면에 송아가루가 노랗게 엉긴다. 아낙네들은 기회를 타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산으로 송아를 따러 간다. 혹은 나무 위에서 혹은 나무 아래에서 서로 맞붙어 일을 하며 저희도 모를 소리를 몇 마디 짓거리다는 포복 졸도할 듯이 깔깔대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5월경 산골의 생활이다. 산 한 중턱에 번듯이 누워 마을의 이런 생활을 내려다보면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하다. 물론 이지 없는 무식한 생활이다. 많은 좀 더 유심히 관찰한다면 이지 없는 생활이 아니고는 맛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순결한 정서를 느끼게 된다. 내가 고향을 떠난 지 한 4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산천이 변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금쟁이의 화를 아직 입지 않은 곳임에 상점 벽해의 변은 없으리라. 내내 건재하기 바란다. 네, 지금까지 영원한 청년 작가 김유정 문학전 김유정 생가에서 진행해드린 김유정의 대표적인 수필 5월의 산골짜기 낭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뉴욕에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우혜주 그리고 춘천에서 활동하는 여러 예술가분들이 이 낭송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들 오랜만에 문학촌 대청마루에 모였네요. 여기까지 오시면서 보셨던 꽃 이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아침 보았던 꽃. 산딸나무꽃, 엉겅키. 엉겅퀴꽃, 또 줄장미, 줄장미가 요즘 한창 향기롭죠. 네. 또 작약, 작약 있고요. 장구채, 장구채 있고요. 금계화. 금계화 있고요. 금계나 금계화 또는 뭐 금계국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5월에서 6월로 가는 거 중간 그 꽃들을 보셨고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작품은 동백꽃이에요. 동백꽃은 우리나라에서 봄이면은 제일 먼저 피는 꽃. 동백꽃이 필 때 함께 피는 꽃들. 산수유, 산수유하고 동백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동백꽃은 산에 있고요. 산수유는 그 정원이나 마당에 있어요. 그리고 꽃 색깔이 약간 산수유가 조금 진해요. 연한 덜 노랑이에요. 근데 우리들 보통 보았을 때는 동백꽃이나 산수유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그죠? 예. 근데 수피를 보고 저는 그 꽃의 피는 형태를 보고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 동백꽃은 꽃이 이제 산만하게 이렇게 드문드문 있다면, 꽃자루가 좀 길고. 그러고 그 산수유는 좀 황금색 빛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지 끝에. 이렇게 풍성하게 핀다 그러나요? 그런 차이? 근데 구분하기 가장 쉬운 거는 냄새 맡아보면 되잖아요. 모를 때는 냄새를 맡아봐야 근데 이제 되죠. 멀리서 봤다라고 쳤을 산수유도 향기가 있긴 하지만은 네. 좀 연하다면은 맞아요. 동백꽃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알싸해요. 딴 걸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또 확인하고 싶으면은 가지를 꺾었을 때 향이 나면 생강 냄새가 나면은 생강나무, 생강나무 동백꽃.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고 얘기할 작품이 김유정의 동백꽃이에요. 우리 얼른 그 생각할 때 문학 작품 속에 꽃이 나오는 작품들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물론 봄이 되어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동백꽃, 그 다음에 진달래꽃. 진달래꽃 문학 작품 속에서 김수월의 시. 벚꽃. 김유정 작품 가운데 벚꽃 야행. 또 있죠. 따라지. 그 다음 메밀꽃 있죠. 누구 거예요?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 국화.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 목련꽃. 김영남. 아니야. 목련꽃. 목련. 목련. 박목월의 4월의 노래. 목련꽃 피는 그늘 아래에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 이제 6월이 되면 모란꽃이 흐드러지게 필 텐데 모란꽃. 김영남, 김영남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리고 꽃 이름 자체가 작품의 이름이 된 경우가 있어요. 동백꽃. 꽃 이름 자체가. 동백꽃. 국화협회에서 누구 거예요? 몰라요. 진달래. 국화협회에서 만든 미담 누구 거예요? 미담. 서정주. 국화협회. 서정주 그런 것도 있고. 찔레꽃은 없나요, 선생님? 찔레꽃 있어요. 김동리의 찔레꽃 있어요. 또 까치소리에서도 찔레꽃이 나오는데 역시 김동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뒤주다 보니까 시인들 가운데 가장 다양한 꽃들을 가지고 시를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초, 모란, 연꽃, 영산홍, 백일홍, 국화 너무 다양해요. 평생을 시를 써오셨기 때문에 누굴까? 서정주 씨. 서정주 씨. 그리고 김동리 씨가 또 의외로 꽃을 가지고 쓴 게 상당히 많은데 그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리 그 고전 문학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꽃들이 있어요. 고전 문학 작품 속에서 특히. 꽃 자체보다는 그 꽃이 상징하는 어떤 그 암시성 이런 걸 찾는 게 있어요.
내란국. 매화 국화. 내란국죽이 있고 우리 고전문학 난초. 작품 가운데 그런가 하면은 역시 고전문학 작품 가운데 이것 말고도 개수나무가 있고 개수나무는 달나라에 있는 그걸로 해서 어떤 신선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모란 사실 모란은 우리나라 꽃은 아니었어요. 일지에서 들어온 꽃인데 이거는 뭐 부귀영화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것들이 있었고 우리가 꽃중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란 말고 장미 장미의 원산지는 어딜까? 유럽 같아. 이스탄불 아닐까요? 페르시아, 터키, 이란이에요. 네. 이것이 언제쯤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 왠지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오지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왔고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 장미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설총의 화환계. 화환기. 자 이제 우리는 동백꽃으로 다시 들어옵시다. 동백꽃이 필 무렵에 함께 피게 되는 아주 비슷하게 생긴 꽃 산수유. 산수유와 동백꽃을 구분하기 가장 쉬운 거는 냄새를 맡아봐라. 그다음에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은 조그만 잔가지 하나 꺾어서 냄새 맡아보고 굵은 줄기가 있을 때는 나무 줄기를 보면서 매끄러우면 동백꽃 거칠거칠하면은 산수유. 우리는 보통 동백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동백꽃 그러면 저쪽 바닷가에 피는 해양성 빨간 동백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들의 경우 경기도나 강원도, 충청도에서는 생강나무를 동백꽃이라고 부르고 요거 말고도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동박, 동박, 또 올동박, 올동박, 산동박, 개동백이라고도 부르고 뭐 등등등 이런 식의 이름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개항을 하면서 아카시가 들어왔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잘못 아프리카에서 들어왔었을 때 아카시아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이후 2000년대인 지금까지도 그만 아가시꽃을 아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는 아가시꽃이에요. 아카시아는 꽃이 진한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제목이에요. 집을 지을 때 아니면 가구를 만들 때 써요. 요거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한 까닭은 동백꽃이 김미정 선생이 1937년에 사망하시고 38년에 이분의 작품이 나오는데 세창서관에서 단행본으로 나온 거. 이거 말고 세창서관에서 단행본 나오기 전에 하나의 시리즈로 5권인지 6권째에 그 김유정의 작품이 나왔고 바로 그 해 거기 또 38년에 동백꽃이라고 하는 단행본이 나왔는데 이때 표지가 빨간 동백꽃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거의 2000년대까지도 사람들은 김유정의 동백꽃 그러면 빨간 동백꽃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노란 동백꽃이 소복히 피었다. 알싸한 향기가 난다. 김유정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김유정 선생의 동백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세요. 김유정의 동백꽃은 노란 동백꽃이다. 자 이제부터 김유정의 작품 동백꽃을 함께 읽으면서 김유정 선생은 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쪽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가, 이야기하는 방법에 유의하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어요. 네, 강 선생님부터 읽어주세요. 한 페이지씩 읽어주세요. 한 페이지씩. 오늘도 또 우리 식탁이 막 족기였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 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냐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적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쫓기어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 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른거리는지 모른다. 나흘 전 감자 쪽값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 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는 터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내가 이렇게 내 배 앓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 치마의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부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회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너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내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소리내서 이렇게 읽으면서 다른 소설에서 읽었을 때하고는 어떤 좀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나 얘기도 하고 점순이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누구나 보면은 1인칭 소설이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은 왜 소설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대화도 들어가고 대화 사이를 이어주는 것을 우리가 지문이라 그러죠. 네. 근데 지문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이 우리들이 종래 읽어왔었던 소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은 사투리?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언어 그냥 쓰고 있지 않어요. 그냥 생활 언어예요. 그 옛날 시골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생활 언어가 쓰이고 있고 또 의성어? 예, 의성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가로를 사용해서 뭔가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대강이가 크고 네. 꼭 오소리 오소리가 같이 실박하게 생긴 놈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소설 읽을 때 그 지문들이 되게 점잖죠. 대화의 경우에는 뭐 비속어도 들어가고 일상적인 여러 가지 언어가 들어가지만은 이 지문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서 시부렁거리면서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나요?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구연체라고 해요. 구연체.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 눈치를 살살 보면서 지루해하지 않나? 재미있어 하나? 내 말에 동조하나? 이래갖고 쳐다보면서 막 얘기를 한다고요. 구연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그 문학들 쭉 보게 되면 판소리 문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소리하는 창자가 있고 그 옆에 북치는 고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소리하는 사람이 소리만 해요. 소리만 계속 노래만 하다 보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장면과 장면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안일이 우리가 안일이라고 부르죠. 안일이. 근데 그 안일이를 할 때 그 창자가 노래도 하고 설명도 할 때 관객들을 싹 보면서 그렇지 아니야 넌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요와 비슷한 요런 분위기가 바로 이 사람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그 판소리체 구연체가 김유정 작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박록주의 영향. 박록주 때문이에요. 첫사랑 연인이 판소리 광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첫사랑 연인이 우리나라의 국창이었던 만큼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라디오에서 아니면 레코드판사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것으로 되어가지고 그의 작품들은 대체로 다 이런 그 문체가 판소리 문체 또는 구연체라고 불리게 돼요. 여기 하다 보면 말하는 거 대화 말고도 지문 자체가 계속 막 얘기를 하는 게 관객을 향해서 또는 독자를 향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이 쓰여진 1930년대만 하더라도 모든 지문들은 다른 작가들의 지문들은 점잖았어요. 엄숙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깔깔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천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감을 막 살려주죠. 네, 그 다음 페이지 우리. 그리고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이게 정말 맛있나요? 맛있나요? 맛있어요. 요즘 봄감자 맛있나요? 요새는 봄에도 햇감자가 나와서 그렇죠. 네. 이때는 씨감자를 이렇게 씨감자죠. 뒀던 게 오랫동안 갈무리 하다 보면은 찌글찌글하고 포도당 그쪽으로 해서 아주 달콤한데 지금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 특히 그 어린 학생들의 경우 봄감자가 맛있단다. 봄감자가 무슨 맛이야? 근데 옛날하고 틀린 거예요. 봄감자가 맛있단다. 남이 보면 안 될 테니까 너 혼자 있을 때 먹어. 이럴 때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굉장히 아끼는 걸 준 거예요. 그 다음 분 읽어주세요.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를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쓱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랬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 눈에 독이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분이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아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뚝으로 힝하니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네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요.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보근이로 한번 모질게 후려 세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그냥 주면 그냥 주었지. 네 집엔 이거 없지? 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일상 굽신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에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기를 폭폭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다음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그만 두 눈이 둥그랬다. 점순이가 제 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안팡스리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나라고 그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서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참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에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그러니? 하고 손을 빽 찔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뇌 보란 듯이 내 앞에 쥐어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네, 여기까지 소설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시간과 이야기 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은 언제죠? 오늘이에요. 오늘 언제부터였어요? 산에 나무하러 갈 때. 이야기 되어지는 시간, 사건의 발단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나흘 전. 나흘 전. 감자전. 이야기 되어지는. 감자를 주는데 왜 거절을 했어요? 네 집엔 이거 없지?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어. 자존심. 그냥 줬으면 괜찮은데 네 집엔 이건 없지. 자존심 상하게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왜 애꿎은 닭을 갖다가 어디를 때려요? 궁뎅이. 왜 거기를 때려요? 알라치 아니 애꿎게 왜 닭을 때려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지요. 아마 닭 괴롭히는 게 서너 번 나올 건데 몇 번이나 괴롭히는지 거기에 이렇게 유념을 해서 보세요. 처음에 감자 줬는데 감자 거절당했어요. 그래갖고 눈에 독을 올리고는 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닭을 괴롭히는데 몇 번이나 괴롭히는지를 주목하시면서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섭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끼 눈을 뜨고 다시 꽥 후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예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너더러 입대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께를 힝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빼기에다 물지똥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 싶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 들릴락 말락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너 베네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예, 너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우리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할 양으로 열번거지가 나서 고개를 획 돌려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가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의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를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켜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그다음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제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의뢰이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후두룩하게 되도록 해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꼬연에다가 쌈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제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계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의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닭도 고추장의 맛을 들렸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세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회 속에다가 가두어 두었다. 밭에 두어물 두어짐 전하고 나서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희 울 안에서 헌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터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려 쌈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여기까지 일단 우리들에게는 그대로 통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잘 통하지 않는 게 있어요. 도끼 눈을 부라대고. 도끼 눈이 뭐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째려보는 거. 독을 쏘아보는 쓰고 거? 바라보는 거? 위협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마 그 학생들의 경우는 도끼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열번거지가 나서 열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화딱지가 나서 화가 나서 이런 거. 화가 나서 그냥 우라가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요즘은 쓰지 않는 적어도 193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가리가 어디를 갔는지 머리를 이렇게 좀 비속어로 쓰는 게 있고 중간에 보면은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놓는다. 하여튼 점잖은 말은 아니에요. 점잖은 말은 아닌데 그때 당시 그 17, 8살짜리들이 보통 쓰는 1930년대에 흔히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세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용을 못 쓴다. 힘을 못 쓴다. 그 의원은 용한 의원이다. 용한 의원이다. 이때 용은 뭐예요? 능력이 실력이 뛰어나다. 실력이 뛰어난 그런 식으로 요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 지금 나흘 전 감자 쪼간이 있었고 오후에 닭 잡아다가 볼기짝 때리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고추장 먹이고 고추장 먹이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다음 얘기가? 근데 고추장 먹기 전에 닭싸움을 시켰나 봐요. 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네, 고추장을 먹이게 되죠. 우선 때려줬고 닭싸움 시켰고 그래서 이제 고추장을 먹이게 되어서 뭐 쌈 붙이는 얘기가 아직은 안 나왔죠. 아직은 안 나왔죠. 예, 계속 읽어주세요.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개 쭉지만 푸드득푸드득하고 올라뛰고 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번 쪼아보도 못한다. 그러나 한 번은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실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는 감때 사나운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징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쌈을 붙여놓은데 놀라서 물박으로 내다보고 섰던 정순이도 입맛이 쓴지 살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 끝까지 뻗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리어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면 큰 닭이 한 번 쪼아긴 안가풀이로 허들갑슬이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고른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정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하야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였더라면 좋았을 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장독깨로 돌아와서 다시 통 밑에 고추장을 들여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 나는 할 일 없이 닭을 반드시 눕히고 그 입에다 권련 물뿌리를 물렸다. 그리고 고추장 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어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 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 두어 종지가량 고추장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그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기서 삐뚤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놨으니 이 망할 깨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회에서 꺼내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정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년의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공둥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나게 내려왔다.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들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늘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서 노란 동백꽃이 소복하니 깔렸다. 나는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능청승맞게실이 호들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두둑 푸두둑 하고 들리는 닭의 햇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들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이 우리 사람 머리 두상 이거를 이렇게 속으로 한 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대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강이도 있네요. 대강이도 있어요. 대가리, 대강이, 머리, 두상, 안가풀이. 안가품. 요즘 말로는 안가품이란 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목을 모가지라고도 얘기하고 목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볼때기, 볼따구, 볼때기, 볼, 뺨 우리 말들 하나의 대상인데 표현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고급한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밀착한
생화로 17살짜리 그 꼬맹이들이 얘기할 만한 본범에서는 왜 장인장모 말 대신 맞아요. 빈부 빈모 이렇게 막 유식한 척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7살짜리니까 만 나이로는 16살이에요. 두 남녀 주인공이. 걔네들이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쟁이, 고년이, 요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의심스러운 게 417페이지 밑에서 한 7, 8번째 줄. 산기슭에 늘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서 노란 동백꽃이 소복하니 깔렸다. 소복하니 깔렸다. 도대체 몇 센치나 깔려야지만 소복하니 깔린 거예요. 왜 잔디 수준 아니라. 그렇게 소복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꽤 많이 근데 쌓여있다. 근데 동백꽃 동백꽃이 숲에 확 그렇게 피면 많이 떨어져요? 아니 그렇게 많이 떨어. 아니 요즘 보게 되면은 이제 벚꽃 같은 것은 소복하게 쌓인다. 소복하게 쌓여요. 아카시아 꽃잎도 떨어지면은 여기저기에 쌓여요. 동백꽃도 그래요? 근데 그 시대에는 동백꽃이 많았던 게 아닐까요? 그래도 그렇게 쌓일까요? 그래도 얘가 왜냐면 그 위에서 마르는 거지 뭐 이렇게 근데 그 남쪽 동백꽃이 뚝 떨어져 갖고 꽃에 떨어지니까 밑이 소보록한데 이 노란 동백 생강나무는 그 위에서 말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밑에 소보록 깔릴 일은 없어. 동백꽃 폈을 때 어떻게 피었다 그랬죠? 소보록하니 피었다. 네. 그 꽃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두꺼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과정적인 표현이랄까요? 네. 인생은 초로와 같다. 인생은 뭐 이렇게 이슬방울과 같다. 그다음에 수염이 석자라도 정말 수염이 석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에서 노란 동백꽃이 소복하니 깔렸다 했을 때 몇 센티씩 된 게 아니라 그냥 깔린 거를 꽃 자체가 소복하게 핀 꽃이니까 그냥 소복하니 깔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두께가 있이 소복한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을 읽을 때는 그 동백꽃이 소복하게 핀 그런 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동백꽃은 그걸 해야지 이걸 두께로 네. 생각을 하지 네. 말고 소복히 피었다고 이미 앞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읽을 때 소보록하니 피어 있는 모습을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위돌 틈에서 요때 필 때는 다른 초록이 보이질 않는데 요 노랗게 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다문 좀 떨어져 있는데 그죠? 네. 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꽃들이 지천으로 피었다. 이를지에 하늘천이거든. 하늘에 닿도록 피었다가 아니잖아요. 좀 김유정 작품이 다루고 있는 것이 지역에서 어떤 향토성을 살리면서 옛 어른들 쓰시던 그런 그 표현들, 현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옛날식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소보록하니 깔렸다, 소보록하게 핀 꽃이 다문 좀 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선생님, 저는 작년에 실내 이야기도 이렇게 걸을 때 진짜 동백꽃이 활짝 폈을 때 한번 걸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걷는 길 옆으로 보니까 정말 너무 소복하게 멋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읽으면서 그게 딱 떠올랐어요. 선생님의 경우는 지금 위에 피어 있는 얘기인데 여기는 그렇죠. 지금 떨어져 있는 네.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밑으로 이렇게 피어 그럴 있으니까 수 있겠다. 그 모습을 딱 그 모습이 연상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바위 틈에서 깔렸다. 깔렸다. 깔렸다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이해하기 좋게 그냥 바위 틈에 동백꽃이 막 피어 있는데 걔를 이제 이렇게 어쨌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걔가 소보록하게 보여서 그렇게 깔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는 아래쪽에 이렇게 깔린 것처럼 보여서 그 모습이 딱 연상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네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나무하고 막 오는데 네네. 보니까 저쪽에 앉아 있는데 꽃이 피어 있고 꽃 틈에 바위가 있고 꽃 틈에 여자가 앉아 있고 그다음에 뭐 하고 있고 닭을 패고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읽읍시다. 어디요? 나는 약이.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무찌개도 벗어 놀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겨들었다. 가차에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들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이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흡 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두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당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지도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나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단부터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단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 살게 굴 테니. 그래 인제는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그리고 못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깃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웬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알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 빼지 않을 수 없었다. 네. 호들기는 뭐예요? 버들피리? 버드나무. 버들피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버드나무가 봄에 이제 물을 먹으면 얘가 뭐 물관, 채관 이런 데 진짜 물이 올라가면 그 속하고 버드나무 껍데기하고 약간 공간이 생기는지 얘를 가지를 잘라서 돌돌돌돌 비벼갖고 하면 그 속이 쏙 나와요. 그럼 그 껍데기 나와 있는 그 통으로 이렇게 부르면 소리가 나는데 음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삑삑 소리는 냈던 것 같아요. 그 419페이지 보게 되면은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진 듯이 웬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알싸한 향기는 생각나면 동백꽃. 향긋한 그 냄새는 점순이의 향기 아닐까요? 천을 향기. 그죠? 예. 점순이의 향기 같아요. 16살짜리들이 처음으로 접촉이 되었으니까 너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점순이가 왜 키도 좀 큼직하고 성격도 걱실걱실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점순이를 감싸줬을 때는 이제 자존심 상해서 그랬고 왜 계속해서 닭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몇 번이나 걸어왔어요, 닭싸움? 닭싸움을 걸어야지만 이 남자애가 응대를 해주니까 자꾸 관심을 갖고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고 몇 번 정도? 세 번. 우리 옛날부터 뭐 아마 3-4번 똑같은 일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읽는 사람은 모르고 읽었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고 기억이 잘 돼요. 우리 옛날부터 저는 3-4번 모든 사건이. 근데 성경에서도 모든 사건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은 3번씩 반복이 된대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4번 그래야지만 기억하기가 좋고 기억하기 좋다는 것은 바로 공감하기가 좋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울음을 엉하고 울어?
뭐지? 쫓겨나야 되잖아. 지도자를 떼니까.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그건 나중에 얘기가 우선은 무한하고 무한해. 너무 당황했어요. 화가 나고 무한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누구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장농이고 이 마을에 언제 들어왔어요? 3년 전. 4년 전도 아니고 3년 전이에요. 하여튼 3년 만에 삼자하고 쫓겨나게 관련이 생겼어요. 많이 돼요. 우리가 김유정의 또 다른 작품들도 이렇게 읽다 보면은 3번씩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걸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체득화된 것 같아요. 김유정 속에는. 그래서 3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해줬었고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되니까 무한한 데다가 왕 하고 울었고 너 이제 뭐 말 마라 내 말 잘 들을 거야 그랬을 때 알았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했는데 진짜 뭔지 몰랐을까? 진짜 몰랐을까? 알면서도 몰라 챙기죠. 알고 있어요. 가정도 알았을 것 같아. 점순이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거를. 근데 이제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쫓겨날까봐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있으면서 속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밀당 요즘 말로. 밀당? 왜 이렇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요 표현이 있는 작품 있죠. 김유정 작품 가운데. 산골에서 이쁜이가 서방님이 끌 때 맞아. 아닌 척하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음속으로는. 맞아. 여기서도 이 남자가 표현을 안 했지만 점순이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가 나한테 그러는 건 이런 거지. 뭐 이런 등등등.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든 16살 난 어린 것들이 첫사랑에 눈뜨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고 점순이로 친다면은 조숙하지 남자보다는. 남자는 조금 얼뛰죠. 좀 남자는 얼뛰고 좀 조숙하고 이른바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그거를 박자를 잘 못 맞췄다가 나중에 결국 으앙하고 남자 치면 좀 구기면서 했고 그걸 또 점순이가 달래주고 그래서 이제 철이 들었나 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재밌지. 인연이 어디로 갔어 했더니 여자는 아래로 내려가고 나는 겁이 나서 산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 이 작품하고 연관되는 작품들 뭐 없을까요? 막 처음 이성에 대해서 눈 뜨는 사랑에 대해서 눈 뜨는 사람들. 소나기에서 특히 어떤 장면 같아요? 아니 뒤에 비 피해서 어디 가는 거 있었던 거. 아니 그러니까 업고 가는 거.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그 전에 원더우먼 징검다리에서 이거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돌 하나가 날라오죠. 펑을. 사나이 가슴에 돌을 던졌어요. 이 작품에서는 감자를 던졌는데 거절을 했고 그 작품에서 근데 걔네들은 국민학교 2학년 3학년짜리들이에요. 10살 안팎이지만 어떻든 이 여자아이가 먼저 돌 하나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손 붙잡고 어디 갔다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러니 무릎 까지고. 근데 사실은 그 작품은 저학년에 실리면 안 되는 작품이거든. 왜냐하면은 지금은 안 실리는 것 같아. 옛날에 중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책이 실렸는데 너무 조숙한 거야. 돌이 날아왔는데 얘가 코피 흘리잖아. 돌 맞아서 코피 흘리는 것도 아니고 밤새워서 공부해서 코피 흘리는 것도 아니야. 여자의 관심에 표현을 받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정신적인 쇼크가 코피를 흘려요. 거기 코피 흘리는 장면 나와요. 그 다음에 둘이 손 붙잡고 멀리 나가가지고 왜 이렇게 무릎 까졌을 때 이거 피 나오잖아. 그래서 이 피가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린 아동들에겐 설명해 주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소나기가 언제 내렸어요? 우린 소나기 그럼 보통 김유정의 소나기는 삼복더위 중에 내리잖아요. 여기는 아니에요. 가을에 내렸어요. 그것도 늦가을이에요. 예. 폐렴이 걸렸나? 늦가을에 내린 소나기예요. 죽음의 이미지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소녀들에게 이성에 대한 눈 뜨면서
늦가을이면서 그들의 행복한 시기가 곧 끝나게 되리라고 하는 게 병아리들이 있는데 위에서 무슨 솔개는 그 병아리 천적이 솔개 죽음의 이미지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늦가을에 수수깡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허수아비 죽음의 이미지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그걸 알아서 일을 썼느냐? 본능적으로 쓴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들은 본능적으로 너무나도 예민한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해서 썼는데 이거는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겨울의 이미지가 계속 있는 건데 어떻든 이성에 대해서 처음 눈뜨는 돌을 던졌다는 거. 여기서는 조금 얘네들은 학교 가고 이런 얘기 없잖아. 그런 것이 15, 16 되어가지고 그냥 봄이 되니까 뭔가 막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것이 감자로 거절당하니까는 닭싸움으로 그 다음에 꽃은 핀 데서 여자가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탁 함으로써 안기면서 알싸한 그리고 향기에 정신이 없어졌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아요. 한 사람은 산 아래로 한 사람은 산 위로 치 빼는 사랑에 대한 눈뜨는 요거하고 또 조금 비슷한 것으로 나이가 조금 더 되지만은 알퐁스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스테파네트가 너네들은 뭐 하면 뭐 한다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를 던지는데 이 가스물의 이 청년의 경우에는 막 가슴이 설레고 어쩌고 어떻든 첫사랑에 대해서 처음 눈을 뜨게 된다는 것에서는 서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품을 읽으면서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읽으면 더 재미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무리하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뭐 면장이었나 구장이었나 그거는 저쪽에 이제 봄봄에서 나오지. 하여튼 뭐 마름의 아들과 마름의 딸과 소장농의 아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뭐 계급 갈등, 빈부유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저는 그냥 사랑에 대해서 눈뜨는 15, 16살 처녀 총각의 그 심리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이렇게 때는 봄이고 나이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감자 갖다 준 게 언제예요? 대개 오전 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후에 닭 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온 건 낮에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저는 끝날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썸 탔어. 썸 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거를 읽었고 다음엔 또 조금 계절이 6월로 가지만은 따라지에서는 20살 그 정도 20대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어떤 거 이런 걸 다루고 있는 따라지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